특별한 사람들만 모셨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3년간 4천만 원 넘게 지원했지만 정작 자신은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71세, 평생 교사로 살아온 김순자. 이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특별하지 않은가?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자가 밀렸어요. 송금 부탁드려요.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특별한 사람만 도와. 그날부터 시작된 71세 어머니의 반격. 법정까지 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서울 외곽 노후된 아파트 단지 14층. 좁은 복도 끝집 집에서 김순자는 아침 7시부터 분주했습니다. 71세의 그녀에게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야지.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자를 젓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35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던 손이었고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되는 해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김치통과 반찬통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아들 도연과 며느리 소영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그들이 찾아와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면 순자는 다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소영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반찬을 챙겨주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괜찮다. 우리 도연이 잘 먹는 게 중요하지. 순자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퇴직금과 남편의 유산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통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 부부의 월세, 생활비, 병원비까지 자동이체로 나가는 금액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돈이었지만 순자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돈 있을 때 도와주지. 언제까지 있겠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통장을 덮었습니다. 오후 3시, 순자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도연과 소영은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지만 최근 들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결혼식 날짜 정해졌니? 엄마가 미리 준비할 게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제 결혼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저희 어제 결혼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모셨거든요. 소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를 말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귓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네,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조촐하게 했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학위 수여식. 모든 순간에 순자가 함께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도연을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해왔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매달 200만 원씩 도연 부부의 전세자금 이자를 대신 내왔습니다. 소영이 아프면 병원비를, 도연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대출 보증을, 새 가구가 필요하면 가구비를 모두 순자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언제부터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돈이 없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탁자 위의 통장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자동이체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끓여놓은 미역국을 보았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는 미역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특별한 사람들과 결혼식을 올린 후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단련된 의지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만들 필요가 없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사흘째 미역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의 흔적이었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요리했던 손이 어색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지난 사흘간 도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 이후로 말입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다급했습니다. 소영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 큰일 났어요. 전세자금 이자가 밀렸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결혼식 소식을 전한 지 사흘 만에 돈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송금해 주셔야 해요. 300만 원이요. 300만 원? 네. 이자가 연체되면 큰일 나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순자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에서는 간절함이 느껴졌지만 무언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당연함이었습니다. 소영아, 네, 어머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특별한 사람뿐이란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결혼식에 특별한 사람들만 모셨다고 했지. 나는 특별하지 않나 보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그럼 돈도 특별한 사람들한테 부탁해라.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거실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과 자신의 퇴직금 계좌까지 모두였습니다. 계산기도 함께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3년 전부터 매달 나가는 자동이체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도연 부부 전세자금 이자 매달 8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6개월이면 2,88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생활비 지원 매달 50만 원. 36개월이면 1,800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통장을 넘길 때마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소영의 병원비, 도연의 사업자금, 새 가전제품비, 명절 용돈까지. 최종 계산 결과를 보는 순간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4,200만 원. 3년간 아들 부부를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산과 자신이 35년간 모은 퇴직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4천만 원이 넘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도심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통장 잔액은 800만 원이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소영이한테 들었는데 무슨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갑자기 왜 그래? 이자는 어떻게 할 거야?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염려만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다. 뭔데? 너희 결혼식에 왜 엄마는 안 불렀니?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이자 연체되면 답해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촐하게 하려고 했어. 조촐하게? 특별한 사람들만 모신 거지?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엄마를 특별하게 안 생각한다는 거야?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생각하니? 당연하지. 그럼 왜 결혼식에 안 불렀어?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그냥 뭐, 엄마는 우리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잖아. 그런 자리에 모시기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후원자였습니다. 도연아. 응,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얼마나 줬는지 아니?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계산을? 4천만 원이 넘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한테는 돈 받을 때만 연락하고 정작 중요한 일에는 부르지 않고. 이게 가족이냐? 엄마, 오해야. 우리가 정말 됐다. 순자는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엄마가 뭔지. 엄마, ATM 기지. 돈 나오는 기계. 도연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순자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통장들과 계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4,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산기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병수는 항상 말했습니다. 순자야, 자식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 그들도 독립해야 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3년간 주기만 했습니다. 존중받지도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순자도 언젠가 손자를 보게 될까요? 그때도 ATM기 할머니일까요?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통장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사랑을 사려 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ATM기로 살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순자가 자동이체를 해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도연에게서도 소영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순자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다시 시작한 독서였습니다. 젊은 시절 읽었던 윤동주 시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열쇠 소리였습니다. 도연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열쇠였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책을 계속 읽는 척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여러 들렸습니다. 도연과 소영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도연, 소영, 그리고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 사람은? 순자가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세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어머님. 저는 변호사 김진수라고 합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불편하게 기침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판단이 좀 흐려지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동이체를 갑자기 해지하셨다고. 순자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누가 어머님을 속이는 건 아닌지. 누가 나를 속여?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가 많잖아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순자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뭔데 그게? 후견인 지정 위임장입니다. 도연 씨와 소영 씨가 어머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되는 거죠.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런 게 아니라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탁자로 걸어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35년간 교사로 일한 그녀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 관리권을 아들 부부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사인하면 내 돈 너희가 맘대로 쓴다는 거지?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입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거나 순자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미쳐도 내 돈은 내가 쓴다. 도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긴 뭐가 왜야? 당장 나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소영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정하긴 뭘 진정해! 결혼식에는 안 부르고 돈만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이제는 내 재산까지 가져가려고?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법적 문제? 후견인 지정은 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하면 됩니다. 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그럼 법원에 가보자! 세 사람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까지는. 도연이 말했지만 순자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어머니! 나가라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교단에서 35년간 단련된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순자는 현관문에 체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시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이웃 정혜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혜경 씨, 아까 큰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정혜경은 순자와 같은 나이의 홀몸 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순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혜경이 거실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어머, 뭐가 이렇게 어지럽혀졌어요? 바닥에는 찢어진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변호사를 데려왔어요. 순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혜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에, 요즘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순자 씨가 뭘 잘못했다고? 정혜경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경 씨,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도연이가 법원에 신청한다고 했어요. 후견인을. 정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옆집 할아버지도 그런 일 있었어요. 아들이 법원에 신청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이겼어요. 변호사를 구해서.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요? 네, 노인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박노식이라고.
착한 분이에요. 정혜경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박노식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박노식은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년간의 경제적 지원, 결혼식 배제, 그리고 어제의 일까지. 박노식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어머님, 정신건강에는 문제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왜요? 아들분이 법원에 신청하면 어머님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정리해 두세요. 3년간 지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준비하시고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박노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퇴직 교사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세요. 충분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순자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지점장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자동이체 해지하신 게 맞나요? 지점장이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누가 강요한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제 의지입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증인으로 나설 수 있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님이 정상적으로 판단하신 거라는 걸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혜경도, 박노식 변호사도, 은행 지점장도 자신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도연과 소영은 자신을 약한 존재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35년간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지킬 의지도 생겼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순자는 체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원 출석 통지서가 도착한 것은 박노식 변호사를 만나고 2주 후였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열며 손이 떨렸습니다. 성년우견 심판 청구 사건. 도연이 정말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순자는 박노식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통지서가 왔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걱정 마세요. 박노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가셔서 정신건강 검사 받으셔야 해요. 순자는 약속된 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살행전 처음이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간단한 계산 문제들까지. 선생님, 제가 이상한가요? 검사가 끝난 후 순자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같은 연령대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세요. 그럼 진단서를.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법정 신문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혜경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도연과 소영을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눈을 피했습니다. 소영은 무표정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성년우견 심판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지청구인 김순자 씨는 최근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했고 가족과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노식이 반박했습니다. 이상행동이 아닙니다. 정당한 자기 결정입니다. 하지만 판사님, 증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약국 주인이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같은 약을 반복해서 사러 오셨어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혼잣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박노식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약국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몇 번이나 같은 약을 사러 오셨습니까? 약국 주인이 머뭇거렸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런데 김순자 씨의 기억력은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시나요? 약국 주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에게도 물었습니다. 혼잣말을 언제,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복도에서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두 달 전쯤? 그게 전부입니까? 주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 신문은 충분합니다. 다음 기일에 정신건강 전문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법정은 3주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인지능력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MMS의 점수 29점, KMCA 점수 27점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정상 범위를 훨씬 상회합니다.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높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사가 계속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35년간 교직에 계셨고 은퇴 후에도 독서와 사회활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십니다. 박노식이 증인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정혜경이었습니다. 김순자 씨와 얼마나 아십니까? 5년 정도 됐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평소 어떤 분이신가요? 아주 똑똑하고 단정하세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세요. 정혜경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사시는데도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이웃들도 잘 챙기세요. 두 번째는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10년 넘게 저희 은행 고객이십니다. 자동이체 해지는 정상적인 거래였나요? 네.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명확한 의사로 해지하셨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오히려 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식이 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님, 왜 자동이체를 해지하셨습니까? 순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년간 아들 부부에게 4천만 원 넘게 지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는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모셨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ATM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결일. 순자는 박노식, 정혜경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청구인 김순자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거는 불충분하며 오히려 피청구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판사가 도연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후견 청구는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혜경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순자 씨, 이겼어요. 박노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법정을 나오는 길, 도연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죄송해요.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는 내가 미워서 이런 게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나도 존중받고 싶었어.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그리고 정혜경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순자 씨, 저녁 먹으러 갈까요? 정혜경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특별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용기를 낸 자신, 그리고 곁에서 응원해준 사람들. 그들이 바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도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웠고 도서관과 문화센터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짐을 풀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충분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남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외곽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훨씬 밝았습니다. 여기가 딱 맞네. 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사 후 첫 일요일,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어머니, 집이 좋네요. 도연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 딱 좋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들었어. 아니, 진심으로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요. 순자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란다. 알아요, 이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순자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아직 어머니 뵙기가 민망하대요. 그렇겠지. 도연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니? 3년간 어머니가 주신 돈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요. 순자는 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됐다. 어머니, 너희가 스스로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해. 돈은 됐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연이 돌아간 후 순자는 정혜경에게 전화했습니다. 혜경 씨, 내일 문화센터 가는 거 맞죠? 네. 10시에 만나요. 순자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루었던 일이었습니다. 붓을 쥐는 손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순자 씨, 책 선택이 좋으세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35년간 국어만 가르쳤는데 그림도 배우니 좋네요. 목요일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더 고령의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이요. 아이고, 고마워요. 90세 할머니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도울 차례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정혜경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혜경 씨, 다음 주에 경주 여행 어때요? 좋아요.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국사도 가고 안압지도 가고. 야경이 예쁘다던데. 사진 많이 찍어야겠네요. 순자는 스마트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최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채화 작품, 복지관 봉사활동 사진, 정혜경과 함께 찍은 셀카. 예전 사진첩에는 도연과 소영 사진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사진이 많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자식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당신도 그러고 싶었죠? 순자는 가방에서 수채화 그림을 꺼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린 풍경화였습니다. 내가 그렸어요. 늦었지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예요. 묘소를 떠나며 순자는 가벼웠습니다. 12월 어느 날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저녁 같이 먹고 싶어요. 소영이도 함께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그래, 6시에 만나자. 식당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잘할게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단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직장 안정됐어요. 그래? 네,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식사 후 헤어지며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을까요? 글쎄, 내가 좀 바빠. 바빠요? 응. 수채화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가야 해.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왜? 이상해? 아니, 좋아 보이세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럼 2주 후에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새해 첫날,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삶을 산다. 71년간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교사로, 아내로, 어머니로. 이제는 김순자로 산다. 창밖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경 씨, 눈 와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10분 후에 만나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올해 계획 세웠어요? 응. 제주도 여행 가고, 수채화 전시회도 보고.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당연하죠.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정혜경이 웃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특별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은 사람. 그게 바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특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말입니다. 더 잔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